자, 우리 20강의 시작할게요. 교재 107쪽이고요. 자, 4번에 보면 관형화, 명사와 구성의 남용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용어 먼저 짚어볼까요? 자, 관형화 구성이 뭐겠어요? 관형어처럼 만들어주는 게 관형화 구성이겠죠. 그래서 우리 왜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배웠던 것들을 붙여서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형화 구성이 될 거고요. 명사화 구성이라는 것은 역시 음이나 미음 같은 거 붙여서 아니면 기 이런 거 붙여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명사화 구성이겠죠. 일단 관형어 구성과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국어 문장 구성할 때 이제 관형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국어 문장 구성할 때 관형어 뒤에 즉 꾸미는 말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꾸밈을 받는 체언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구성을 하면서 꾸미는 말들이 연속해서 나오게 되면 한국어 문장 구성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제목 보시면 유구한, 빛나는 해가지고요. 지금 유구하다에 니은 붙고 빛나다에 는 붙어서 관형어로 만들어줬는데 관형어 뒤에는 항상 바로 체언이 나와야 되는데요. 관형어에서 꾸미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그러면 단절시킬 이런 것도 관형어 구성이고 일단 얘는 가능성을 꾸미기는 하는데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그 다음에 융통성 없는 하다 보니까 이것도요. 그죠? 관형절 즉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게 연속해서 두 번 나오면서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유구하다와 빛나다가 전통 문화를 꾸미는 거니까 풀어보면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 문화를 이렇게 그죠? 유구하고 빛나는 해가지고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전통 문화를 꾸미게 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뒤쪽에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의미상 한번 심표 찍어서 끊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융통성 없는 문화 정책은 제고해야 한다. 자, 이 뒷부분은 관형화 구성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어 서술어 호응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보세요. 문화 정책은 제고해야 한다. 우리 왜 제고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문화 정책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재고의 주체가 문화 정책이 되는 게 어색하죠. 그래서 이 관형화 구성하고요. 주술 호응까지 다 바로잡아 보면 유구하고 빛나는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끊어주고요. 융통성 없는 문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수술은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고도의 정밀한 해가지고요. 꾸미는 말만 연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요. 비용도 저렴한 파격적인 저비용이다. 의미가 중복이 되고 있죠. 관형화 구성과 더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의미상 좀 정돈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하기 때문에 후유증 없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미 바로 잡아보면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하여 후유증이 없고 안전하며 딱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의미 중복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복잡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8쪽 보시면 이 부분들은 이제 명사와 구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했는데 뭐뭐하는 것 그죠? 명사화 구성하다 보니까 서술어 부분이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틀린 것은 아닌데요.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꿔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명사와 구성 같은 경우에 명사로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 하다 붙여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부분은요.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 예문도요. 여름이 되면 수해, 방지, 대책 마련, 철저 다 명사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방지하다, 마련하다, 철저하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니까 여름이 되면
수해를 방지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그다음에 다음 예문도 보세요. 은주는 권장 도서 목록 선정에서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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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거든요. 그러면 얘도 풀었어요. 풀어써서 선정하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은주는 권장 도서 목록을 선정한 것이 너무 주관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선정한 것도 일종의 명사와 구성이지만 이 첫 예문보다는 그래도 풀어주는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조금 더 명확하게 고쳐보면 은주는 권장 도서 목록이 너무 주관적으로 선정되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적절하겠죠. 선생님 이게 명사와 구성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명확히 틀린 건 아닌데 자연스러운 차원에서 고치는 거면 이것 좀 걱정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관용화 구성하고요. 그죠? 관용화 구성하고 어, 명사화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5개 예문이 있잖아요. 이 5개 예문과 비슷한 예문 이외의 예문이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고등학교 시험 아니고요.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요. 그래서 이 올바른 국어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요. 뭐 어법상 바르게 쓰인 문장이나 그죠? 아니면 자연스러운 문장 찾을 때 관용화 명사 구성은 자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딱 요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와, 마음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보시고 이때 집에서 혼자니까 이럴 때 그런 짤도 막 띄우고 해야 되는데 그 뭐지? 우리 왜 소화제 이렇게 편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쨌든 집에서 그 간의 수공업으로 연결해서 하는데 여기에 되게 그 이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돈 주고 산 프로그램인데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띄워서 활용할 수 있는데 괜히 중간에 그런 그 사소한 걸 신경 쓰다가 중간에 녹화 막 멈추고 막 이럴까 겁나서 딴 걸 못 하겠어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그죠? 최대한 제 시간에 맞춰서 찍어서 올리는 것만 해도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그죠? 그때도 말씀드렸나요? 빨리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이런저런 자막도 넣고 특수 효과도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야겠어요. 그죠? 지금은 좀 이것만으로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죠? 뭐 충분히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나름 제 또래에서는 이런 거 잘 활용하는 편인데 나름 제 또래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 비하면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만 활용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이요. 자,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 우리 왜 아까 그죠? 19강에서요. 중의적인 문장 같은 거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문장,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 된다고 했죠. 지금 보세요.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거죠. 용감하니 그를 꾸밀 수도 있고 아버지를 꾸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감하니 꾸미는 대상이 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순을 바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하게 되면 그죠? 용감하니 명확하게 아버지를 꾸미는 거고요. 우리 왜 앞에서 맞춤법 끝부분에서 문장 부호할 때요. 쉼표 활용하는 거 배웠었죠. 제가 그때도 중의성 해결할 때 쉼표가 중요하게 쓰인다고 했는데요. 용감한 다음에 쉼표 찍고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쓰게 되면 용감하니 꾸미는 게 뭐가 돼요? 쉼표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바로 다음의 말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에 쉼표 찍으면 용감하니 그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선생님, 용감하니 그를 꾸미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기는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용감한 그의 한 다음에 쉼표 찍고 아버지는 이러면 용감하니 그를 꾸미고 이것이 아버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건데 다만 이 문장에서는요. 용감하니 그를 꾸미면 굉장히 이상한 문제가 돼버려요. 이상한 문장이 보세요. 용감한 건 근데 적군을 향해서 누가 돌진해요? 아버지가 돌진해요. 그죠? 용감한 건 아들인데 적군 향해서 아버지가 돌진해요. 이거 거의 그 개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요. 용감하니 아버지를 꾸미게끔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죠?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예쁜 누나의 친구. 그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예쁜이 그러면 누나를 꾸미는지 친구를 꾸미는지 불명확하니까 세상 모든 남동생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죠? 의미를 바꿔보면 누나의 예쁜 친구 아니면 예쁜
다음에 심표 찍어서 누나의 친구 해가지고요. 예쁜 건 결코 누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문장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문장에서는 예쁜이 누나를 꾸미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쁜 누나의 다음에 심표 찍으면 누나가 예쁜 거죠. 그죠? 저는 누나가 없어요.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맨날 저보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내는 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얘는요.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공부하지 않으면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보세요. 아내는 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나와 드라마 자체를 비교하는 건지 의미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었어야 되죠. 자, 아내는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은 나라는 인간과 드라마 중에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거라면 아내는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렇게 풀었어야만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일단 풀어 쓴 것보다도요. 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나라는 인간과 드라마 자체를 비교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정도와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이라는 거 잘 잡아 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보세요.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거 와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합쳐서 2개인지 각각 2개인지 사과는 하나고 귤이 2개인지 의미가 불명확하죠.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뭐 사과 1개와 귤 1개 아니면 사과 1개와 귤 2개 아니면 사과와 귤을 각각 2개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묶어서 2개 그래버리면 각각 2개인지 하나하나 합쳐서 2개인지 사과나 귤 2개인지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바꿔주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했을 때 걸음을 걷는 것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원래 못 걸었었는데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는 건지 아니면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건지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모습이 이상하다면 그가 그저 그가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 아니면 그가 걸음을 걷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죠. 걷는 모습이 이상한 게 어떤 거예요? 이 군대 얘기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왜 군대에서 제식 훈련 받다 보면 그죠? 걷는 모습 이상한 거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왜 그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식 훈련 받을 때 그 줄도 맞아야 되고 팔 높이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 높이에 신경 쓰다 보면 갑자기 하체에 대한 고민을 잊어버리면서 하체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면서 그죠?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같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게 걷는 모습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저 보면 제가 원체 몸이 좀 말랐잖아요. 그래서 그 면제 아닙니까라고 하는 저도 당당히 갔다 왔습니다. 현역으로. 그죠? 저는 공군 516기예요. 30개월 저 때. 그리고 당당한 취사병으로 다녀왔습니다. 30개월 내내 반만 하다 왔어요. 반만 하다 왔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 예문 뭐죠? 중요한 건 얘가 아니죠. 이런 것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예문 보면 이것도 우리 알 거예요.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단어 의미가 뭐예요? 한 잔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수 포함해서 그것을 초과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잔 이상에 한 잔이 포함되는데 한 잔이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는 2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그러면 2잔 이상이니까 몇 잔부터 해롭다는 겁니까? 한 잔까지는 괜찮고 2잔부터는 해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쭉 나왔던 예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시면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얘는 뭐냐면 영어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일본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죠? 우리말답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를테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어 말투 같은 게 한국어에 굉장히 많이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뭐 6.25 전쟁
끝나고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문장의 어법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게 무슨 영어 번역 투다, 일본어 번역 투다 구별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한국어 문장의 어법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들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도요. 관형화 명사와 구성처럼 딱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부분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보세요. 그 사람은 성각자의 다름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본어 직역투인데요. 보세요. 우리 다름이라는 게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각자의 차이 아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성각자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성각자와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바로 성각자라는 거니까 그 사람은 성각자나 다름없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성각자라 할만하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보세요. 두 번째 예문이요.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했을 때 어디에 대하여라든가 관심을 기울이다. 물론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도요. 귀를 기울이다 이런 표현 쓰기는 하는데 특히 관심 기울이다는 일본어에서 나오는 말투예요. 그래서 굳이 어디에 대하여라고 쓸 필요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죠? 관심의 대상이 될 때 에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 예전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 뭐 지금도 이제 보시는 분들 많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투인가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주변에 뭐뭐 한다는 이렇게 말투 끝내는 애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씁니까? 나 이제 집에 간다는 이거 뭐 오타쿠 말투 아닙니까? 그죠? 나 이제 집에 가 이렇게 하면 되지. 집에 간다는 아우 정말 어우 생각만 해도 그죠? 그 자식하고 근데 친해요. 저는 그 말투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어 선생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다음 예문 보세요. 학생 회의에 있어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참여의 대상이 되는 학생 회의를 학생 회의에 있어라고 쓸 필요 없죠. 이것도 전형적인 일본어 직역주고요. 어떻게 쓰면 돼요? 학생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다음에 다음 예문도 볼게요. 자,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이것도 일본어 직역투입니다. 그죠? 주목에 값한다 한마디로 이제 주의 깊게 살필만 하다는 거니까 그냥 주목하다 써서 그의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자, 그다음에 다음 예문부터는요. 영어 번역 툰데요. 보세요.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자. 이거 저도 알아요. 이거 have a meeting이죠. 근데 우리 왜 회의라는 것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의라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같다라고 직역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하자. 이것도 나름 근간인 2021년 국가직에 나왔던 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하자. 아니면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10쪽 한번 보시면 자,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에 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it is not to match to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있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전 영어 선생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걸 직역해서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왜 지나치다라는 말 자체가요. 그죠?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도 있고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오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죠? 그냥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 의미가 인식될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말투를 쓰려고 한다면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근데 사실은요.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죠. 그죠? 결국 불조심하라는 거니까 언제나 불조심해야 한다. 아니면 불조심은 강조할 만하다. 뭐 불조심하는 것은 강조할 만하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춘향 후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침물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우리 왜 영어에서 with 같은 게 어떤 원인 같은 거 나타내는 걸로 쓰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함께라고 직역해버리면 되게 이상해요. 보세요. 춘향 후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침물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선장이랑 선원이랑 배침물씨 함께 모두 죽은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죠? 자, 배 태우면서 얼마나 찜찜했을까요?
자, 권기태 씨 네 타세요. 다음 예, 배친몰 씨, 이름이 배친몰이야.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선장선엄 배친몰 씨 모두 함께 사망한 겁니다. 이게 더불어 그죠? 함께 사망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죠. 춘향호가 침몰하면서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고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영어 번역본인데 그 괴물은 큰 눈을 갖고 있다. 우리 왜 영어에서 대상의 모습을 얘기할 때 have나 has 쓰기도 하는데요. 그 괴물이 큰 눈을 하나 갖고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괴물의 눈이 크다는 거니까 그 괴물은 눈이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괴물의 눈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 괴물은 눈이 크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다음에 영어에서 우리 왜 수동태라고 하는 거 번역할 때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 의해 바이 페어런츠 이런 거 직역한 건데 굳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어 문장에서는요 사람 주어의 능동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를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셨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영어에서 수동태라고 하는데 국어 문법으로는 피동태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그죠? 영어 선생님들이 좀 그 어차피 영어 문법이 국어 문법보다 요즘에 더 어렵잖아요. 뭐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그러면 좀 헷갈리지 않게 문법적인 용어 같은 거 정돈해서 쓰면 좋은데 계속 수동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부 국어 사전에서는 수동태를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쓰이는 한국 문법 용어는 피동태가 맞습니다. 그죠? 예, 영어 선생님들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제발 좀 그 이중피동 우리 배웠던 것처럼 멋마하게 되어지다. 제발 좀 영어에서 수동태라는 거 해석할 때 멋마하게 이거 좀 하지 마세요. 그죠? 멋마하게 되다 이렇게 써야 되지 멋마하게 되어지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니까 모든 영어 선생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공부 못하는 영어 선생님들이 꼭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거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건 be located인 이거 직역할 필요 있나요? 우리 회사는 서울에 한국어에서는 어떤 표현, 어떤 용언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있다라는 용언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다음 예문도 보죠. 지금 나는 무엇보다도 휴식을 필요로 한다. 이것도요. 뭐 be need도 직역한 말투인데 그냥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는 무엇보다도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용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서술어로 써가지고요. 그죠? 지금 내게는 무엇보다도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자 친구로부터 소식이 왔다. 우리 영어에서 이 프롬 같은 거 직역한 말투인데 물론 국어 조사에도 로부터라는 조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에서는요.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비롯되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요. 에게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보다는 친구에게서 소식이 왔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들을 명확히 기억하는 게 그죠? 명확히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3번 읽으시면서 틀린 부분 잡아내고 고치는 것 딱 3번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11쪽 한번 가볼게요. 국어 다듬기라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출제된 부분이냐면 한자, 외래어, 이 비속어는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자나 외래어 같은 거 우리말로 좀 더 쉬운 말로 바꿔 쓰는 거. 그래서 선택지 1, 2, 3, 4번에 한자나 외래어의 밑줄 치고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던 건데요. 좀 과거 공무원 시험 이를테면 과거라고 하면 거의 이제 2010년 이전으로 가야 되죠. 물론 이제 2010년 이후에도요. 국회직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종종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경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개념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를테면 뭐 들어온 말 중에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틀린 말을 바른 말로, 고운 말로, 그죠? 그다음에 복잡한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겁니다. 그 국립국어원에서 매달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골드미스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꼭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골드미스를 황금 독신 여성으로 그죠? 그다음에 그 저기 러브샷 이거 국립국어원에 실제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러브샷을 사랑 건배 무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죠? 그죠? 그다음에 이 돈가스는 원체 오래되기는 했는데
돈가스는 돼지고기 너비 튀김.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씁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골드미스야. 이렇게 쓰는 거하고 그녀는 황금 독신 여성이야. 물론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황금 독신 여성이라고 바꿔 쓰는 순간 왠지 그 어벤져스 멤버 같지 않습니까? 황금 망토를 두르고 뭔가 혼자 날아와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게 꼭 반드시 그래야 되는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그죠? 고구마 치즈 돈가스, 고구마 치즈 돼지고기 너비 튀김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저기 한국 사람이니까 리파블릭 오브 코리아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제 이렇게 쓰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과연 언중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과도한 한자어나 굳이 우리말로 대신할 수 있는 외래어 같은 것들은요. 굳이 쓰지 않는 게 적절하겠죠. 자, 여기 이번에 보면 국어 다듬기에 예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다듬기 전 다듬은 말 해가지고요. 한 번만, 예, 딱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암기할 범주는 아니에요. 뭐 제가 이제 올해 강의할 때 특히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법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그죠? 범주를 중에서 이런 것들을 단순 암기해서 푸는 문제 이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 번 말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2019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공공 언어 바로 쓰기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범주들 공식적인 자료로 발간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1.5에 참고 자료로 실어두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한번 제가 읽어보라는 말씀 말고는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거 있죠. 러브샷, 사랑 건배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레시피 같은 것들을 조리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절해 보이는데 나머지 어휘들은 좀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국어생활 범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요. 114쪽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명사에 혼동해 가지고요. 한글 맞춤법 57항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훨씬 더 폭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요거는요. 우리가 본 시간에 하기보다는 제가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주말 저녁에 미리 공지하고요. 이 부분은요. 좀 우리가 무료 특강 뭐 이미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현장에서 하던 게 습관이 되고 이 부분은요. 제가 작년에 이제 P사에서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때도 무료로 올렸어요. 근데 라이브로 한번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만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것도 제가 요거는요. 자료 따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카페에 이미 올라가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최근 자료로 업로드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라이브 강의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뭐 라이브로 못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하고 나면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저장돼 있으니까 그걸로 들으시면 되고요. 자, 20강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21강은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 그 감기가 한 달 넘게 안 낫고 있어요. 지금은 뭐 시간도 밤 11시 40분 다 돼가고 있는데요. 20강까지 올리고 제가 나머지 부분은 21강은 목요일 날 저녁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 뒤에 거 올리면서 일단 핵심 어법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차분히 복습해 주시고요.